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주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 속의 남성은 조셉 포스 크레이터라는 41살의 판사예요. 미국 뉴욕주 1심 법원에서 일했었고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죠. 지금부터 이 남성을 크레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크레이터는 1889년 1월 5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이스턴이란 지역에서 4명의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자 가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1911년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합니다. 법학을 전공했죠. 콜롬비아 대학은 지금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입니다. 학업에 많은 관심이 있던 학생으로 보이고요. 1916년에는 법학 학위도 받았어요.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스텔라 맨스 휠러라는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둘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친분을 쌓았고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1917년에 소송이 끝나자 결혼해요. 부부가 됐어요. 크레이터 부부는 주변에서 보기에도 아주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돈도 잘 벌었고 가정이 생겼어요. 생활이 안정되니까 크레이터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당시 북미에서 가장 큰 사회단체인 시그마 치의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당원 모임 회장으로 재직하게 됐어요. 여기에 민주당 뉴욕 지부와 연대를 하면서 세력이 좀 생기는 거죠. 1930년엔 뉴욕주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게 됩니다. 정치와 법조인으로 부지런하게 활동한 덕에 높은 자리까지 앉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크레이터는 계속 신분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판사로 임용된 후 크레이터는 아내와 미국 북동부에 있는 메인주라는 곳을 가는데요. 여기 벨그레이드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별장을 한 채 사서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된 크레이터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30년 여름, 부부가 휴가를 보내던 중 별장으로 알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뉴욕에서 건 전화였는데요.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크레이터는 이 전화를 받고 잠깐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며칠간 뉴욕에 다녀오겠다며 혼자 별장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전화가 아내에게 누구한테 걸려온 전화인지 어떤 이유로 갑자기 남편을 찾는지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인 스텔라는 여기서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꼈지만 남편이 일이 있다니까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크레이터는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곧장 자신의 집으로 향했는데 일이 있어서 뉴욕에 간다고 아내에게 말했지만 정작 남편이 만난 사람은 내연 관계에 있는 술집 여성인 셀리 루 리츠였습니다. 여기 오른쪽 여성이 셀리 루 리츠예요. 크레이터는 셀리와 함께 뉴저지주에 있는 애틀랜틱 시티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둘이 뭘 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크레이터는 아내가 혼자 있는 별장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무슨 일로 갔다 왔는지는 끝까지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판사라는 사람이 아내와 휴가 중에 그것도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 내연녀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아내는 당연하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당분간 매일 뉴스와 신문에 나오겠죠. 그럼 그동안의 정치적 이미지에도 타격이 생길 거고요. 아내에게 이혼당할지도 모르고요. 8월 3일이 됐어요. 다시 크레이터는 휴가 도중에 또 일이 생겼다며 뉴욕에 돌아갑니다. 이때도 아내에게 왜 가는지는 말해주지 않았고요. 아내가 서운해했어요. 그러자 눈치가 좀 보였는지 스텔라의 생일인 8월 9일까지는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내인 스텔라가 본 남편의 마지막이었어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크레이터의 실종은 20세기 미국의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됐죠.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다음 날 뉴욕에 돌아온 크레이터는 바로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하진 않았어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조사에서 특이점이 발견된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8월 6일이 됩니다. 크레이터는 사무실로 출근해요. 그동안 자신이 다룬 모든 재판 기록을 뒤지며 2시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획이 생각난 것처럼 자신의 비서를 시키는 거예요. 수표 2장을 주면서 은행에 가 현금
5,150달러로 바꿔오라는 지시를 했어요. 이 돈은 지금의 78,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는 1억에 가까운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와 함께 금고에서 가방 2개를 꺼냈고요. 이 가방을 가지고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다 시킨 비서에게는 퇴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서에게서 확인된 증언이었어요. 이런 정황으로만 보면 분명히 크레이터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고요. 자신의 신변을 정리한 뒤 어딘가로 떠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같은 날 저녁이 되자 크레이터는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 매표소 앞에 나타나요. 갑자기 뮤지컬 공연 티켓 한 장을 구매한 겁니다. 정리해보면 1억에 가까운 돈을 찾았고 금고에선 가방도 꺼냈어요. 금고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가방은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돈을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뮤지컬을 본다는 게 어딘가 행동이 좀 이상해 보이죠. 크레이터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알 수 없는 행동을 계속 보였습니다. 티켓을 예매한 다음에 식당을 가요. 이 식당에서 변호사 친구였던 윌리엄 클라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셀리 루 리츠를 만났어요. 셋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크레이터와 식사할 때 전혀 수상한 낌새를 보이진 않았고 평소 같았다고 증언했어요. 오히려 크레이터는 기분이 더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9시가 넘었어요. 식사가 끝납니다. 크레이터와 이 두 사람은 식당 앞에서 각자 헤어졌는데요. 그리고 10분쯤 크레이터는 택시를 탑니다. 아까 공연 티켓을 예매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려요. 어디를 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크레이터가 택시를 탄 오후 9시 10분이 최종 확인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크레이터가 뉴욕에서 실종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내 스텔라는 별장에서 계속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9일 약속한 날이죠.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법원에서 같이 일했던 판사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행방을 알아봤어요. 과연 크레이터를 본 사람은 있냐는 겁니다. 목격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스텔라의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크레이터가 이유 없이 사라질 사람은 아니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가는 끝나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 답답했겠죠. 하지만 아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8월 25일이 됐어요. 법원에서 재판은 계속 열렸습니다. 하지만 크레이터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원은 크레이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겠죠.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크레이터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크레이터 실종 한 달 만인 9월 3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경찰은 뉴욕에 있는 크레이터의 집을 수색해 금고가 비어있고 비서가 가져다 준 서류 가방 2개와 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때 크레이터의 사생활이 밝혀지는데요. 이 사람은 평소 술 마시러 다니기를 아주 즐겼고 아내와 금술이 좋았는데도 몰래 다른 여성들을 만났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한둘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더 이상했던 건 내연 관계의 여성 중 이 사람은 비비안 고든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나마 크레이터와 자주 만나던 그 셀리 루 리츠라는 사람도 8, 9월 사이 뉴욕에 있다가 오하이오주로 이사를 갔고요. 크레이터의 행방이 드러나지 않던 중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른 곳으로 사라지면서 사건이 더 미스터리해졌죠. 나중에 발견된 셀리는 진술 과정에서 단순히 아버지 건강이 악화돼 고향에 간 것이라고 말했고요. 자신도 8월 이후에 크레이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크레이터의 행방을 찾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실종 2달째입니다. 10월. 법원에서 대배심이라는 게 열리는데요. 일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돼서 기소를 하는 제도입니다. 크레이터의 실종 사건을 전면 조사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때 증인 95명이 소환됐어요. 이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한 문서만 975페이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이 정작 수사에 별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크레이터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서 비밀 수사로 진행된 사건이었지만 실종이 장기화되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목격자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언론에 대법원 판사 크레이터의 실종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죠. 이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거나 행방을 알고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보자에게는 $5,000의 포상금을 준다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결정이 수사기관과 경찰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도움을 주기는커녕 장난 전화만 수천 건이 걸려온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됐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고 있었죠. 대배심은 크레이터의 행방, 생사 여부에 대해 물적, 정황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다음 해인 1931년 1월, 아내 스텔라가 부부의 집인 뉴욕에 돌아왔어요.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집을 청소하던 중 장롱 서랍 안에서 수표 몇 장과 주식, 채권, 생명보험 증서 3장, 그리고 남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엔 크레이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요. 마지막 줄엔 나는 매우 피곤하다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아내가 기억하는 크레이터 판사는 성실히 맡은 일을 해오던 전도 유망한 판사였어요. 이런 사람이 수상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실종되자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궁금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던 중 크레이터가 정치범이나 범죄 조직에 연루돼 납치 사망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럴 만한 직업이긴 하죠. 크레이터가 뉴욕 대법원 판사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지지를 해준 민주당원들이 있죠. 이 사람들과 어떤 입장 차이로 미움을 샀다거나 범죄 조직에 관련된 사건을 맡으면서 이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면 원한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이터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4차원 공간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라는 황당한 추측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의견은 과학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지만 그 당시에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사건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이 사건이 계속 전해지는 이유는 실종당하기 전 크레이터의 행적부터가 아주 수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상한 점 첫 번째는요. 아내와 휴가를 갔을 때 중간에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별장을 나와 내연녀를 만나고 다른 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며칠 만에 자택에서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금고를 모두 비운 뒤 가지고 있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고 비서에게 서류 가방을 받은 뒤 보지도 않을 뮤지컬 표를 타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수상한 두 가지 행적으로 볼 때 크레이터가 갑자기 5,150달러의 현금을 마련한 이유는 평소 많은 여성들과 내연 관계를 맺어왔고 그중 브로드웨이 술집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 여성이 협박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입막음용으로 합의금이죠. 거액의 현금을 줬지만 이 여성은 액수가 적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갱단을 불러 크레이터에게 보복을 한 거죠. 목숨을 빼앗고 안매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주장은 이런데 하지만 크레이터가 만나온 내연관계 여성들을 정작 아는 사람이 드물었고요. 실제로 비비안 고든이라는 여성이 갱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는 있었지만 크레이터 실종 후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이러한 주장을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죠. 평소 사생활 관리도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용의자를 올릴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 주장대로 수사를 해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오갔지만 아무런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크레이터가 실종된 지 9년째 되는 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939년 6월 6일 뉴욕 법원은 크레이터가 공식적으로 실종 상태임을 선고해서 법률상 사망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도 뉴욕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크레이터의 행방을 아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으며 수사를 이어가는데요. 새로운 가설 하나가 또 나옵니다. 아주 먼 해외로 도피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갑자기 북아프리카나 하바나의 여러 지역에서 크레이터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크레이터로 보이는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은 없었고요. 정확하지 않은 제보들이었어요.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크레이터 판사 실종된 지 49년째인 1979년 뉴욕 경찰은 공식적으로 크레이터 실종 사건의 수사를 종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를 포기한 거죠. 크레이터를 납치하거나 살해한 범인을 찾더라도 시간이 너무 지나 고령의 상태가 됐을 거예요.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 일단 공소시효도 만료돼서 뭐 잡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 크레이터의 유해도 찾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크레이터 실종 이후 1975년 미국엔 지미 호파라는 유명 노조의 대표도 실종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단서를 찾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면이 많아요. 두 사람 다 미국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고 평소 마피아 등 갱단에 연루되면서 보복성 피살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타당한 증거가 없이 막연한 추측들이 생겨나냐면요. 보통 유명인이 실종되거나 사망했을 때 항상 음모론처럼 수상한 정황이 있다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특성으로 여러 가설과 가능성들이 존재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딱히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루머로 남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크레이터 판사 실종 사건은 20세기 미국의 최대 미스터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건 발생 75년 만인 2005년이었습니다. 어느 노인 여성이 사망하면서 한 통의 편지를 남겼어요. 이게 다시 사건에 관심을 주게 됩니다. 이 편지로 뉴욕 경찰은 재수사를 했어요.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이 젊은 시절에 술집에서 들은 이야기고 크레이터 판사가 4명의 수상한 남성들에게 살해된 뒤 브루클린에 있는 코니 아일랜드 브로드워크라는 곳에 안매장됐다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줬다고 편지를 남긴 거죠. 여기에 4명의 남성이 누구냐면요. 뉴욕 경찰관인 로버트 굿즈, 찰스 번즈, 유대인 갱 조직으로 유명한 주식회사의 행동대장이라고 합니다. 에이브 릴리즈, 그리고 택시기사이자 찰스 번즈의 동생인 크랭크 번즈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이름과 신분이 적혀 있는 거죠. 경찰은 이 거론된 인물들의 신원을 조사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 전에 다들 사망했고요. 편지를 남긴 여성의 남편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술집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었는지 결국 입증할 증거를 또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크레이터 판사가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현재 뉴욕 아쿠아리움이 지어진 장소입니다. 이 건물을 다 헐고 땅을 파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대신 크레이터 판사가 실종된 시기에 브루클린 지역에서 발견된 유해를 모두 대조해보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경찰이. 그래도 사건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DNA 감식 작업이 어려웠고 크레이터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해도 정작 크레이터의 샘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대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실종이나 편지에 대한 아무런 진위 여부도 가리지 못했어요. 대체 크레이터 판사는 왜 많은 돈을 들고 나는 매우 피곤하다는 짧은 글만 남긴 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된 걸까요? 시기상 지금 크레이터가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9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크레이터 판사가 어디로 갔고 어떻게 사망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아내였던 스텔라도 남편을 기다리다가 생사를 결국 알지 못한 채 사망했죠. 실종자가 아무런 징후도 없이 사라지고 많은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는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시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 이 사람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죠. 사망했을 겁니다. 범인이 있어도 이 사람도 사망했겠죠. 아무것도 추적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장기 영구 미드 사건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된다면 재수사를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별다른 소식이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 크레이터 실종 사건은 계속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엔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세기 미국의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라고 불리는 크레이터 판사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